9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돈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푼돈일 수도 있는 돈의 가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액사건이라는 명목 하에 소송 비용 3천만 원 이하 재판의 경우엔 판결문의 판결 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3천만 원을 과연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보다 과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법률방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을 소개하며 관련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했는데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소액사건 심판법 개선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7월 말 대표 발의한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는 게 최기상 의원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르면 소송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소송을 이른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판결서의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깜깜이 판결문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진 이유조차 알 길이 없어 사법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습니다. 최기상 의원안은 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 판결 내용과 사유,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부득이 항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이유로 항소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고요. 또 당연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면 항소심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도 재판부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기상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제 소액사건 심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매년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민사 본안 사건은 매해 평균 98만 1,296건입니다. 이 중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71만 691건, 전체의 72.4%를 차지합니다.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치부돼 제대로 된 판결문조차 받지 못하는 사건이 사실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액의 개념도 저는 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소액인데 3천만 원이 소액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전문가들은 특히 소액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는 비율에 주목했습니다.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 71만 691건 중 처리된 사건은 70만 6,713건인데 처리 건수 대비 항소율은 2.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소액 사건으로 분류돼 판결 이유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가 판결에서 불복을 하려면 내가 왜 1심에서 졌는지,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면은 판결 이유를 읽어봐야 되는데 판결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왜 졌는지를, 왜 패소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소액사건 심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당초 취지대로 국민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현행 소액사건 심판법은 실제 법원의 편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근로 적지 않고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법정이 열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전혀 작동되지 않고 이 상고 또는 재항고 제한 그리고 판결 이후 기재 생략을 통해서 오히려 원래 법 취지와는 다르게 이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 개선에서 나아가 집단소송제 등 실제 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도 심판법이지만은 집단소송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이 정비가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것이 개개인의 일이 돼버리면은 사실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말이 나홀로 소송이지.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은 법조계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판결 이유를 기재하기는 어렵다는 사법부 반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법원의 인식이 그냥 우리도 지금 너무 사건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라는 정태서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인식을 통해서 좀 사무 분담표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소액단독 판사를 이제 안양지원 같은 경우에는 2명만 배치를 했는데 한두 명을 더 배치하거나 좀 현재 최기상 의원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사법 현실을 뚫고 21대 국회에서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수술실 안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소 법과 생활에서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인 31일 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3명 중에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만의 일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환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네. 다만 응급 및 고위험 수술은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간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네. 어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네. 논란에 매듭이 얼추 지어진 모양새입니다. 네. 이 개정안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요. 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네. 수술실 CCTV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고요. 네. 음성 녹음의 경우에는 환자와 의료진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네.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네.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녹화된 영상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녹화 영상은 네. 수사나 재판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사법기관, 그리고 의료분종조정중재원 등의 공적 기관 요청이 있거나 네. 환자와 의료기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람할 경우에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의료기관장은 이렇게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본회의는 통과를 했으나 이제 언제부터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관련 처벌은 어떻게 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번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3년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촬영된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하고 네.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동안에도 의료진들의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어 왔는데요. 이 본회의 통과 이후에 좀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네. 법안 통과 직후에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5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 네.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여당은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서 대중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서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환자 단체들이 지적했듯 좀 뭐 실효성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이미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그 전국 의료기관의 60%는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네. 응급실에는 100%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수술실 CCTV 영상이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진실규명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만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보호와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서서 의료계 전반에서 뭐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CCTV와 같은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상호 간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의료계 반발도 심하고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력서를 조금씩 부풀리거나 과장을 하는 등의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될 정도로 크게 속이지 않아 회사에서도 모르는 채로 넘어간다면 딱히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을 사칭해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짓말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돼 해고됐다면 이는 부당 해고일까요? 정당한 해고일까요? 오늘 알쏭달쏭 솔로몬 판결에서는 경력 사칭과 징계 해고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50대 이모 씨를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씨는 다른 백화점의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이 경력을 인정받아 A 회사의 직원으로 최종 합격됐습니다. 이에 같은 해 7월 초 이 씨와 사측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후 2달 뒤인 9월 이 씨의 경력이 허위인 것이 드러나게 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총 3년 동안 의류 매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백화점 매니저로 근무한 기간은 약 1개월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에 회사는 이 씨에게 같은 달인 9월 말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했고 결국 이 씨는 다음 해인 2017년 4월 29일 퇴사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간의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친 지난한 다툼 끝에 이 씨에 대한 부당해고 이미 확정됐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년 5월 매장 측에선 이 씨에게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씨가 경력을 속였으니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회사를 나가달라고 통보한 날인 2016년 10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퇴사 조치된 2017년 4월 29일까지 현실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또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1심과 2심은 허위 경력을 기초로 한 근로계약은 취소가 가능하고
회사의 의사표시가 이 씨에게 전달됐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경력 사칭이 있었더라도 계약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률 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허위 경력으로 맺은 근로계약의 취소는 정당하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속적 계약의 일종인 근로계약의 경우 취소 통지를 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허위 이력서로 취업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계약 취소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증권범죄를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폐지된 지 약 1년 반 만에 다시 간판을 바꾸고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오늘 별관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고 출범식엔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46명으로 구성된 협력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고 전신격인 합수단의 출범 당시 인원 47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협력단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10명도 협력단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